안녕하세요. HLB 신주인수권 거래가 저번 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거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가지고서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받는 그런 정도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잊으면 안 되실 것이 여기 공시를 보면은 유무상증자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이제 어느 정도 된 반면 이제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아직 확정가액 아닙니다. 이건 예정 발행가액이죠. 77,700원. 그래서 확정 예정일은 5월 25일에 내가 진짜로 이 주식을 신주를 얼마에 발행할 수 있는가, 얼마에 내가 취득하게 되는가가 정해지는 게 5월 25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여기 무상증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6월 8일이고요. 이건 거래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이기 때문에 한 이틀 앞으로 거래일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지만은 미리 이벤트를 알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HLB가 이 기준일 여기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 즈음해서 또 주가가 반응을 보이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일정도 알아두면은 뭐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의 효과는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무상증자 나선 코스닥 상장사 2019년 6월 20일인데요. 효과 제각각이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여기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1로 적혀 있는 게 있고 0.1로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HLB 같은 경우에는 0.1입니다. 요게 1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1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1주를 더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총 2주를 가지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2019년 핫했던 거는 KMW입니다. KMW가 상승률도 너무 높았고 이제 5G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핫했던 종목인데요. 다른 종목들 보니까 이제 등락률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기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 부양 효과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 선택이 주가 부양 효과라고 바로 언급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일반적인 이제 상식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무상 증자를 하면은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자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워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상 증자를 실시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자도 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등락률을 각자 이제 보니까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보니까 다 오른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긴 했죠. 0.06. 그다음에 뭐 퀴즈 그리고 뭐 화성밀부 그다음에 그 모더에너칩. 그래서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등락률이 높은 거는 상당히 높다는 거. 40%, 60%, 40%뭐 이렇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1인 게 많죠. 한 절반 정도가 일주로 가셨으면 일주를 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핏 이제 쓱 봐도 마이너스보다는 등락률이 높은 게 더 많죠. 플러스가 더 비율이 많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락률은 보니까 권리락 기준 가격, 권리락을 당한 이제 기준 가격 대비해 6월 19일 종가를 본 건데요. 6월 22일이니까 이 전날에 쭉 데이터를 모아서 다음날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별표 붙어 있는 거는 공시 직전 거래일 대비 6월 19일 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죠. 이 별표가 있는 거는 공시 직전, 그 다음에 없는 거는 권리락 기준 가격이라는 거고요. 공시 직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보가 딱 퍼지는 거는 공시 전후로 나뉘죠. 공시 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미공개 정보였다는 거죠. 무상증자 소식이. 그 다음에 공시 다음에는 무상증자 소식이 딱 퍼진 거죠, 시장에.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도 공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별표가 없는 거는 이 권리락을 당해서 무상증자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잖아요. 없어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궁금하신 분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된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 한 가지는 총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왜냐면은 무상 증자, 증자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이니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면은 거래량이 더 늘어나죠. 주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사고 팔고가 많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래량을 보고서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도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활성화되고 또 인기가 있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거래를 하면은 주가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거래 활성화 계기로 주가가 이제 또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무상증자 자체가 재무 구조가 우량하다라는 또 암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 이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게 무상증자거든요. 근데 그게 어, 기본적으로 가능하려면 잉여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이니까요, 나눠주는, 즉 보너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기업은 좀 우량하구나, 재무구조가 좋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는 주주들한테도 그렇고, 이거를 바라보는 제3의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던 다른 투자자들도 이걸 보면서 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무상증자 자체가 뭐 기업의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그냥 바꾸는 거일 뿐인, 그냥 회계 처리가 본질이다. 그래서 주가에 뭐 어떤 기업 본질적인 가치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존재하는 보기는 어렵다라고 또 이제 맹목적으로 믿을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장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또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트럼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other countries가 이제 베네핏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거티브 레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USA도 우리도 억셉트 해야 된다, 이런 기프트를 하는 거죠. 즉 여기 해석이 있네요. 금리로 마이너스 금리 혜택을 입는 한 미국도 이런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 일반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커머셜 뱅크들에게 뱅크 오브 뱅크인, 즉 미국으로 치면 페드,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그런 커머셜 뱅크에게 주는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한다는 겁니다. 자, 저 그 연방기금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Federal Funds Rate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은행이 이웃 은행한테 급전에 빌릴 때 금리를 바로 연방기금 금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높다면은 일반 시민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높게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은행이 옆에 있는 이웃 은행한테 5% 이자를 주고 빌렸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그보다 낮은 1%로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 플러스 알파로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방 기금 금리가 낮다면은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이자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또 낮게 줄 수 있겠고, 높아지면은 그만큼 플러스 알파에서 높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페드는 이 연방기금 금리를 통해서 이제 이 금리를 낮추고 높이고 하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하는, 너무 막 호황기에는 또 금리도 높여보고 또 낮아지면은 또 낮추고. 자, 그런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로 나타난 게 지난 5월 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 경제가 예상보다 느리게 회복될 거고, 국제 펀딩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네거티브로 떨어뜨려야 할 것이라 베팅이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정책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 금리도 사상 최저 0.08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페드도 그렇게 말했죠. 미국 정부가 미국 그 일렉티드한,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에게 공을 돌렸죠. 재정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받아내기 위해서 다시 정정하면은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네거티브로 떨어뜨려야 미국 국채 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시나리오를 짠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죠. 여기 그래프가 뭐냐면은 2월 Government Bond Yield죠. 그래서 이게 2년물 미 국채 금리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최저치.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이너스 금리 예상하는 쪽은 월가에서도 소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반박하는 논리는 이제 미국 은행들이 타격이 크겠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조금 판 것도 좀 이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금리에서는 이제 금리 차가 이제 적기 때문에 은행들이 또 수익을 내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MF 시장도 붕괴된다 하네요. 4조 달러, 대략 이제 4천억 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자가 없다면은 챙길 수 없다면은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다음에 일본, 유럽에서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결국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꼴이기도 하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일드캡이 더 나은데 굳이 마이너스 금리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10년물 금리를 1%로 고정하고 올라가면은 무한대 채권을 매입해 금리를 낮추는. 그래서 이건 1942년, 51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자금 조달 및 전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 실행했던 거라고 하는데요. 일본 사례를 봤을 때도 부작용도 크지 않고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